관훈 라이트 클럽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5인 체제입니다. 5인 체제. 네. 오늘 특별히 손님 한 분 모시고 언론의 자유가 전혀 예상치도 않은 부분에서 위협을 받는 이 현실이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오늘 좀 한 분 귀한 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방송 시청하시는 경향신문의 많은 노동자분들 또 우리 경영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강진구 기자님 모셨어요. 네. 강진구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미리 말씀드리는데 강진구 기자님한테 반론권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SNS도 하지 마라 어디 뭐 출연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지금 미디어 오늘은 계속 때리고 있어요. 강진구 기자님을.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아니 이 침묵하라는 게 이 엄청난 이런 이 말할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는 안 되겠다. 이분에게 충분한 발언권을 드려야겠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의 당연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아마 오늘 나오셔서 이게 또 징계 사유가 하나 또 추가가 될 것 같다는 그건 참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도움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이게 참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형식,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강진구 기자님이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를 썼는데 그냥 내렸어요. 내리더니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문제 제기하시니까 아니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후배들이 모여가지고 징계 때려야 된다 이러면서 아울러 SNS를 통해서 말도 하지 마라 기사도 쓰지 마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건데 아니 세상에 이거 또 조선일보 기자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창봉이는 원래 그런 동네니까. 경향신문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너무 놀랄 노자. 예. 그리고 경악할 경자. 그래서 경향신문은 아닐 텐데. 예. 그래서 오늘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현경 앵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갑자기. 네, 갑자기. 정상근 기자 나오셨네요. 예. 민동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오늘. 좀 매끄러워요. 굉장히 기술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바로 광고부터 들어가고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여러분, 제가 세상에 오늘 어마어마한 이 이어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광고 때는 선배님 좀 잠깐 네, 가만히 계시죠. 요렇게 맞죠? 예. 귀에다 이렇게 살짝 얹어가지고 여기 귀에 닿는 게 아니라 귀 옆에 있죠? 귀 옆에. 보이시나? 네. 여기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귀에 들어가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심하시는. 이게 설계 자체가 설계 자체가 여기다 되는 거예요? 여기다 되는 거예요. 여기 골에다 되는 거지, 골에다. 예? 예, 자, 골 전도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로팩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네. 네. 실제로 이분들 이렇게 귀 옆에다가. 그렇습니다. 예, 예. 혹시나 작아서 그런 건지 꽂았네요. 의심하신 거죠 지금?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부실하게 태어나신 분들은 이 이어폰을 꽂아도 이게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빠지죠. 김용민 씨가 주로 그런 경우인데, 네. 이건 걱정이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고정이 되다시피 하니까 이대로 걸어가시면 좋습니다. 이거 뭐가 이렇게 좋냐? 여러분, 이어폰 끼고 길 걷다가, 이 신호등도 없는데 건너갔다가 이게 네. 사고 당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큰일 나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앞에서 차가 오는 소리도 들리고 음악도 들리고 관훈 라이트 클럽도 들리고 여러모로 다용도로 좋습니다. 네. 잘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 김용민닷컴을 통해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압도적 최저가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뉴욕 시러큐스에서 설립된 회사인데 300개가 넘는 골전도 기술 특허를 지닌 애프터샥의 골전도. 네. 애프터였어요. 애프터. 예. 애프터샥의 골전도 이어폰입니다. 에어로팩스의 장점 하나, 귀에 꽂지 않아도 귀에 꽂지 않아도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하루 종일 음악, 강연, 방송을 들어도 귀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들릴 건 다 들리고 소화될 건 또 다 소화가 됩니다. 네. 장시간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학생들, 직장인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일반 이어폰보다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을 드립니다. 에어로팩스의 장점들, 음악, 방송을 즐기면서 주변 소리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죠. 오픈형이라서 주위 환경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음악, 방송을 즐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저기 아내가 이렇게 막 바가지 긁을 때 말이죠. 네. 이 꽂는 이어폰으로 안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듣게 생겼어요. 노이즈 캔슬링이 됐는데. 이게 좀 한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네. 있는데 조만간 도장 찍으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가지 좀 적당히 긁으세요. 저는 속사포로 굉장히 집요하게 그래, 집요하게. 네. 지난주에 휴가 가서 좀 긁혔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워낙 빗소리가 흩날리는 바람에 옆에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얼마나 빗소리가 셌든지. 네. 못 들은 척 하신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 주 동안 정말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안전사고 방지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특히 그 자녀분들 이어폰 끼고 다닐 때, 맞아요. 헤드폰 끼고 다닐 때 걱정하시는 분들, 어머니, 아버지들 모든 고민을 다 터시게 됐습니다. 자, 에어로팩스의 장점 셋. IP67 방수 등급을 인정받았습니다. 1m 깊이의 수심에서 30분 동안 버틸 수 있다. 아니 그럼 이걸 한 채로 물에 들어가서 감전이 오거나 혹시 진짜. 진짜? 그런 건 아니겠죠? 야, 방수 알람 기능이 있어서 땀 흘리며 운동하시는 분들께 더욱 좋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시기에 에어로팩스는 마스크를 쓰고 벗으면서 이어폰을 떨어뜨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또 맞아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네, 꽂아가지고. 마스크를 벗을 때 말이죠. 안경도 같이 떨어져가지고 몇 번 떨어졌는지 몰라요. 맞아요. 자, 네. 자, 에어로팩스의 장점 넷. 고객 과실이 아닌 경우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무상 AS 통상 몇 년입니까? 보통 1년? 2년입니다. 어이구. 2년 동안은 수리가 아닌 제품 교환으로 여러분들께 봉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오. 예, 그래요. 자, 중요한 건 가격인데 현재 인터넷 판매가가 19만 9천 원. 그러나 김용민닷컴이 19만 9천 원에 팔면 김용민닷컴이 아니죠. 그렇죠. 16만 9천 원. 3만 원이나 싸게. 3만 원이나 싸게. 자, 그런데 요 며칠 이미 앞서서 요 오픈했더니 와, 몇 개가 동시에 나갔다고요? 100개 이상? 100개. 진짜요? 왜냐? 여러 개를 사가지고 또 팔려고. 너무 싸니까. 네. 어머. 그래서 저희 김용민닷컴이 다 취소했습니다. 싹 취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1인당 계정 하나당 한 개의 제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적 이어폰이네요. 그렇습니다. 공적 이어폰이에요. 저희가 하도 많이 사갈까봐 네. 주민등록번호 해가지고 사재기 방지. 저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브제로? 오브제로 배급할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계정당 야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우체국이랑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분증 지차 바랍니다. 예. 자, 김용민닷컴 시청자분들께만 드리는 혜택을 악용하는 리셀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진짜. 다 취소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당 한 개 사실 수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겠어요. 저기 자기 어머니 계정도 파고 아버지 계정도 파고 지금 빨리 신속하게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편리하고 안전한 신개념 이어폰 애프터 샤게. 아주 하나로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프터가 맞답니다. 애프터가 맞네. 애프터 샤게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로팩스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된 물량이 소진되면은 종료되는 이벤트입니다. 네. 날마다 16만 9천 원을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악이 너무 잘 들려요. 아름다운 나라님께서 가족 증명서 띄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본 그렇지, 같은 거. 그렇지 않아요. 네. 한 그냥 개 아이디당. 정도. 네. 그렇습니다. 자, 에어로팩스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님 모시고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강진구 기자님은 정말 전에 그 기자협회에 선거에 나가셨을 때 어떤 분이 이제 뭐 말하자면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사내 직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전국체전에 한번 출전을 하시려고 했다는 전국체전이요? 전국체전이요? 아니, 그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출전하려고 했다.
그게 인라인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알죠. 인라인 뭐 피겨 기억이 안 나는데. 스케이팅인데 이 인라인을 타고요? 인라인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나나 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네. 잘 회전하게끔 그 보통은 저 인라인이 바퀴가 4개가 다 평행하잖아요. 네. 인라인 피겨는 이렇게 이제 앞뒤는 좀 작고 네. 가운데가 좀 크고 이래가지고 바나나처럼 이렇게 돼서 잘 돌죠 회전. 그거를 제가 우연히 이제 장충동 쪽에 그때 롤러스케이트장 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그 피겨 스케이팅 인라인으로 피겨를 타는 모습이 벌써 너무 좋아서 너무 네. 신기해서 예. 거기에 가서 좀 연습을 좀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 피겨 동작까지는 제가 마스터를 했거든요. 지금은 아마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코치님이 너무 열심히 그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코치님 그러면 제가 뭐 저기 그때 그 당시 이게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전국 체전에 이게 이제 시범 종목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가 그래서 제가 뭐 어디 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 네. 너무 열심히 좀 너무 한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쪽에 어쨌든 그 코치가 그 일반부로 막 경기도 대표로 저를 이제 출전시키시려고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셨던 거 같아요. 아. 뭐 다행히 뭐 대회는 못 나갔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게 그걸 하시게 된 계기가 뭐 지나가다가 하신 게 아니라 김연아 선수가 너무 정말 고생스럽게 그 피겨의 그 정상에 올랐는데 나도 한번 그 선수의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한번 경험해 봄으로써 어머. 그래서 관련한 기사도 쓰고 현장을 체험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 운동이 얼마나 고된지를 체험하고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제가 인라인 피겨를 탄다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사내에 퍼지면서 여러 가지 버전의 소문들이 확 퍼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고도의 무슨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던 건 아니고 이게 좋아서 하신 거예요? 네. 오보였습니다. 잘못 알았네. 내가. 예. 그러나 저기 우리 선배님이 공인노무사예요. 아니 그 기자면서 공인노무사인데 노조위원장 하실 때 네. 있습니다.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뭐 노조위원장 그거는 뭐 이제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노조위원장 2011년도부터 2년간 제가 노조위원장을 네. 했는데 예. 그 가서 앉아서 이제 이렇게 우리 조합원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좀 하는데 사실은 제가 노동법을 뭘 잘 모르잖아요. 그래 노동법이라는 거 그때 기자 되고 그게 한 6, 7년쯤 됐나? 내가 92년도에 입사해가지고 2011년도에 노조위원장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노동법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상담하러 온 우리 조합원들이 훨씬 저보다 잘 알아. 싸우고 있으니까 본인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언론 노조에 그 상근 노무사가 한 명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수시로 전화를 거는데 네. 그분은 혼자서 전국에 있는 사업장들을 다 그렇죠. 상대해야 되니까 네. 얼마나 비지합니까 통화. 예. 그러니까 충분한 상담이 안 되고 예. 또 전화하려고도 미안하고 예. 그러니까 노동법 책을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하다가 예.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우리 노조 사무국장이 아예 공부를 하시라고 이만큼 갖다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노동법 공부에 본격적으로 재미가 들렸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그 민주노총에서 발행하는 노동과 세계라고 하는 있어요. 있어요. 그 주간지인가? 있어요. 예. 예. 거기에서 보니까 한국 그 언론에 있어서 노동보도의 문제점들을 진단하는 좌람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대한민국 이 신문에 보면 그 뭐 여행 섹션, 그 다음에 뭐 머니 섹션, 그렇죠. 건강 섹션, 네. 뭐 이런 건 있는데 그 당시는 1,700만 원이었고 1,700만이 있거든요. 네. 노동자가 1,700만인데 왜 노동 섹션은 없냐? 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그 탁월한 지적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노조 그 전임자를 마치고 편집국에 복귀하면 네. 한번 그 노동 전문 기자로서 노동 섹션 한번 좀 만들어 보자. 근데 이런 생각에 그럼 전문성을 좀 갖추기 위해서 네. 본격적으로 이방 노무사 준비하는 거, 노동법 공부하는 거 노무사 자격을 좀 취득하자.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한 2년간 준비해서 아니 이런 기자가 어디 있어요? 예, 다행히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노동 관련한 기사 특종 참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2013년도에 복귀하고 난 뒤에 뭐 네. 특종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노동은 전문성이 있는 분야로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는 안 했죠. 네, 그래서 제가 노동을 좀 전문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좀 편집국장이 굉장히 좀 의아하게 좀 생각하셨던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노조 전임자를 마치고 편집국에 복귀를 하면 제일 첫 번째 기획을 하고 싶었던 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노동도 얼마든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반항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네. 내가 준비했던 게 이제 그 500대 기업의 재무제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재무제표는 말 그대로 자본을 위해서 투자자를 위해서 있는 지표인데 그중에서 그걸 노동과 관련된 그 항목만 뽑아서 그 기업이 과연 공정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오. 그 얼마나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꼭 평가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든지 뭐 간접 고용률이라든지 네. 뭐 전체 여성 노동자 중에서 여성 노동자 차지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5가지 지표를 개발을 해서 500대 기업들을 제가 점수를 매기고 그걸 순위를 매겨서 시리즈로 발표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그 기사를 첫 번째 보도가 나가니까 그 다음에 2회째쯤 돼서는 뭐 기업 홍보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번에 우리는 몇 등 하냐 뭐 문의도 오고 몇 등 하냐. 그리고 제가 이제 30대 그룹별로도 순위를 발표했는데 그때 삼성그룹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삼성그룹이 CJ하고 한참 갈등 관계에 있을 때였는데 그렇죠. 예. 그 사돈 그 예. 그래서 근데 랭킹을 매겨보니까 30대 그룹 가운데서 CJ가 아마 1등 아니면 2등이었던 것 같고 삼성은 16등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삼성 뒤에 완전히 14개나 있단 말이야. 대한민국의 자기 1등 기업이라고 자부심 가득한 삼성이 16등. 특히나 이제 CJ가 1등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 연구를 반박하는 보고서까지 냈어요. 우와. 제 기사를. 네. 그래서 그걸 들고 삼성 홍보실에 계신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 삼성. 그래서 그걸 저는 보여주시길래 이렇게 쭉 보면서 예. 아, 내 성공했구나, 내 기획이. 기자가 그냥 고민해서 만들어낸 지표를 가지고 했는데 삼성경제연구소를 고민하게 만들었잖아요. 진짜 흔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그쵸. 뭐 공식적인 기구에서 만든 표가 아니고 그냥 언론사의 기자가 그러니까 임의대로 만든 표인데 거기에 개발한 이제 지표잖아요, 연구소가 그쵸? 공식적으로 반박을 냈다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죠 확실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특히 뭐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 개념 각 기업별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노동연구원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실제로 내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시도도 해보시고 야. 그다음에 그 당시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각 기업별로 우수 고용 창출 기업인가 이제 그런 것들 시상을 했는데 그쪽에 고용노동부의 사무관이 와가지고 네. 자기네 지표는 좀 너무 좀 그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제 지표를 가지고 좀 한번 좀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제가 뭐 좀 이 지표 이런 것들을 좀 전수도 해주고 이제 이랬던. 야. 심지어 그때가 MB 때 아니면 박근혜 때 아니에요? 박근혜 2014 때지. 박근혜 때죠, 네, 박근혜. 박근혜 때. 네. 아이고. 네. 이러니 경향신문이 그때는 뭐 위상이 하늘을 찔렀지 사실은. 예, 정말 위험 있는 그리고 데이터로 그리고 논리로 이렇게 딱 꾸짖는. 그래서 노동 정의를 다시 한번 그래서 조명하게 만드는. 예, 네. 저는 그때 2013년도 그랬고 2014년도에는 이제 간접고용의 눈물이라고 하는 또 시리즈로 네, 봤어요. 예. 그 내가 경향신문 사장이면은 2014 경향신문 노동대상 이거 만들어가지고 1등 기업한테 상 주고 거기서 광고 섹션하고 좀 얘기를 부활이네 부활. 그래서 저는 뭐 후배들이 잘 인정을 안 하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경향신문 내에 있어서 노동보도의 중요성들, 노동도 없는 전문성이 있고 그 노동보도의 중요성들을 좀 저는 각인시키고 네. 그래도 지금 경향신문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노동보도에서는 나름대로 좀 평가를 좀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동보도, 경향신문의 노동보도에 있어서 저는 그 중요성들을 좀 각인시키는데 저는 뭐 후배들은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징검다리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에 그 하종강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노동법을
이렇게 잘 연구를 안 한대요. 그래서 사실 사법부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노동자에 대한 판결이 대단히 그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왜냐면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잣대를 갖고 막 판단을 하니 또 쟁의행위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수반합니까? 그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렇죠. 뭐 네. 아니 그냥 다 때리는 거야. 뭐 가처분이고 뭐 그냥 그래서 노동자들이 숨도 못 쉬게 되는데 참 그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언론계에 노동 전문 기자 한 분이 계셔서 그래도 이 미세한 그 노동자들의 소리를 좀 귀담아 듣고 지면에 반영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강진구 기자님이 그동안 해오셨어요. 예. 아유. 네, 이제 그건 뭐 공치사에서 고정해서 뭐 공치사. 아니, 우리 저 강진구 기자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예. 근데 예전에 한번 관훈 라이트 클럽에 한번 나오셨었어요. 초창기 때 나오셨죠. 우리 오디오만 했을 때. 홍대, 한번. 홍대. 홍대 거기서. 쪽에서. 예, 그래요. 그 이번에 이 사태. 네. 이번 사태는 이제 박재동 화백의 가짜 미투 의혹. 예, 이것과 관련한 이제 취재인데 처음엔 하고 싶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고 싶지 않았죠. 네. 그 언제 처음에 그 이런 보도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게 박재동 화백에 대한 미투 고발이 2018년 2월 달에 있었죠. SBS 보도를 통해서. 예. 그래서 그 보도 나온 직후에 이제 그 박재동 화백 지지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네. 반론 보도부터 무슨 청구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반론 보도 청구는 이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정 보도 청구로 넘어갔거든요. 네. 이게 반론 보도는 말하자면 이쪽 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걸 반영해 달라라는 차원이고 그건 정정 보도와 무관한 거죠. 그렇죠.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긴 해도 이제 반론 보도도 의미가 있는 게 네. 반론을 구하는 내용이 허위로 판단이 되면 그 반론 보도는 기각이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물론 반론 보도를 구하는 내용들 자체가 진실이다라고 하는 확증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걸 허위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정도의 인정은 받은 거예요. 반론 보도. 그리고 신문 지상과 달리 그래도 방송에 사실 반론 보도를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마 좀 인정 요건이 좀 까다로울 그렇죠. 거예요. 예. 블루 스크린으로 나갔습니까? 파란 바탕에다가 반론 보도로 나갔나요? 뭐 제가 반론 보도 나가는 것까지 직접 보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반론 보도가 인정이 되면서 네. 박재동 화백의 그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항변들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여지는 인정받은 셈이죠. 그래서 그걸 정정 보도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나를 찾아오게 됐던 거는 제가 이제 2017년 한 7월인가 8월 무렵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만화계에서 보면 네. 그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박재동 화백 같은 경우는 만화계에서 일단 그 상징적 원로였고 그리고 그 만화계에 또 대척점에 또 뭐 떠오르는 권력이 하나 있었어요. 신진 권력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좀 갈등이 좀 있었던 거예요. 양쪽. 2017년에. 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그 신진 세력으로 대표되시는 분이 이제 그 만화영상진흥원장인가 이런 자리를 하나 놓고 그 문화부 그 7급 공무원을 네. 예, 그 낙하산으로 자기하고 친한 그 낙하산으로 꽂는 무리하게 이제 꽂는 그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련해서 이제 만화계 인사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그 부당성을 그 낙하산의 부당성들을 좀 고발하는 제가 기사를 한번 내보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분과 이제 반대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박재동 화백 쪽 진영이니까 박재동 화백 쪽의 진영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처음서부터 이제 이거는 그래서 그 결국은 박재동 화백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기획 미투로 기획이 된 거다라고 하는 좀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를 찾아오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도해주지 않을까. 그 사전 지식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었죠.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는데 기획 미투의 정황은 좀 보이긴 하나 그 단계에서 사실 기사를 쓰기는 그 파장이 또 미투 문제와 관련해서 뭐 확인 안 된 것들을 보도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근데 딱 이제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의미 있었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박재동 화백이 그 피해자가 그렇게 자기로부터 그 끔찍한 어쨌든 신체적 성추행, 그다음에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고 난 직후에라고 주장을 하는데 주례를 부탁하러 왔을 때 네. 자기한테 다시 한번 그 뒤로 한 번 더 주례를 부탁했던 것 같다. 본인은 전화로.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그 재차 주례를 부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한번 좀 찾아라. 그걸 찾으면 내가 좀 보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돌려보냈었는데 네. 그 뒤로 이분들이 사실은 그 재차 주례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찾는데 거의 실패를 했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그 항소심 이제 선고를 불가 이제 결심이 아마 이번 달 말에 있고요. 네. 있는데 7월 말쯤에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그 좀 뭐 기자님 잘 좀 봐주세요라고 이제 보도 자료를 쭉 보냈는데 네. 그 보도 자료 보니까 내용이 잘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잘 제가 했던 게 이미 임계점을 넘었더라고요 이제 재차 주례를 부탁한 사실이 확실하게 증거로 확보가 됐어. 그리고 그 증거가 확보되게 된 과정이 네. 이 재차 주례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피해자 스스로의 그 육성 녹음이 담긴 녹취 파일에 있는 거예요. 피해자 스스로의 음성으로. 전화 음성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녹취 파일로 존재하는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SBS를 상대로 해서 공개를 원래는 그 녹취 파일이 최초의 미투 고발 당시에는 그 2차 가해의 증거, 그다음에 성추행을 인정한 증거로 활용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발췌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전문을 계속해서 공개를 안 한 거예요. SBS가 무슨 이유였는지. 그러다가 이제 재판부에 이제 이 전문을 공개해달라고 이제 이분들이 요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강제 명령을 내린 거죠. 강제 명령을 내려서 전문을 딱 까본 결과 거기에 이제 그 피해자가 그 최초 주례를 부탁하고 난 뒤에 택시로 자기가 이동을 하면서 제가 화백님한테 주례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분 표현에 따르면 그냥 부탁한 정도가 아니라 쫄랐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미 성추행을 한번 당했다라고 당했는데. 이제 주장하는 네. 그 단계가 있었고 그 이후의 시점에 네. 택시 안에서 또 주례를 그랬다. 부탁했다. 그러니까 성추행을 가한 사람한테 재차 주례를 요청했다, 쫄랐다.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근데 그 지금 7월 말에 그게 공개가 됐다는 거는 지금 8월 말에 그 결심입니까? 결심이죠. 결심. 네. 결심 판결 전에 7월 말에 네. 이게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게 이제 작년에 1심 판결이 2019년 11월 달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때 박재동 1심이. 화백이 졌어요. 졌죠. 근데 예.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굉장히 자신감에 찼었어요. 어떤 그분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박재동 화백. 그걸 지지하시는 네, 분. 그러니까 이 소송이 그러니까 저기 많이들 이제 혼동을 하시는데 네. 이제 박재동 화백이 형사 사건으로 고소된 사건이 아니에요. 피소된 사건이 아니고 예. 박재동 화백이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한 거예요. 정정. 그러니까 거기서 원고- 1심에서 진 거예요. 네, 1심에서 졌는데 네. 이분들이 1심 선고 전에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고무가 돼 있어서. 왜 그랬냐면 그때 녹취 파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뭐라고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솔직히 나는 이거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뭘 보도한다는 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을 사실은 또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 읽을 줄 알고. 제대로 이렇게 소화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못하고 근데 내용을 보니까 뭔가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녹취 파일이 나온 걸 이분들이 나한테 설명을 했는데 내가 제대로 그 귀담아 안 들었거나 네. 아니면 그분들이 제대로 설명을 잘 안 했거나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저는 그 제 머릿속에는 그게 남아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결심을 이제 앞두고 네. 보도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예. 재차 주례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보도할 수 있는 임계점은 넘었겠다. 그럼 1심에서 왜 졌어요? 박재동 화백이? 그래서 1심 판결문을 보면 1심 판결문 갖고 미디어원들이 그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강진구 기자가 오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닙니까? 1심 판결문이 보면 이제 너무나 이제
그 핵심된 쟁점들을 동문서답식으로 다 피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은 주로 이제 그 장소 성추행을 당한 장소와 네. 그다음에 성추행을 당한 그 시점 네. 이쪽 간에 이제 워낙 이제 한 뭐 7년 전이고 그러니까 양쪽이 정확하게 그 당시 사항들을 다 복귀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재판부는 주로 장소와 그다음에 시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 이 피해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에서 또 자주 번복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 번복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박재동 화백의 진술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사실 진술 변화는 아닌데 그거를 진술 변화로 주장을 하면서 뭐 그건 진술 변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저는 어쨌든 장소나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의 관심은 그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그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손이 들어와서 다리 사이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성추행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재차 주례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어떻게 내렸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판결을 피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재동 화백은 자기가 재차 주례를 받은 것 같은데 전화로 부탁받았다 이렇게 본인은 기억을 그렇게 일단 얘기했거든요. 박재동 화백은 자신은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 그렇죠. 물론. 예. 한 적이 없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재판부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 이 성추행 후에 재차 주례를 부탁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원고가 전화로 재차 주례를 부탁받은 증거가 없어서 그 재차 주례를 부탁했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녹취 파일의 피해자가 스스로 택시로 이동을 하면서 주례를 부탁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차 주례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간 거예요. 처음. 피해자는 이른바 피해자는 자기가 그렇게 쫄랐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는 재차 주례를 부탁하기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전화로 부탁한 증거가 없어서 원고가 전화로 부탁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증거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재차 주례 부탁했다는 거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택시로 이동하면서 재차 주례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피해자의 녹취 파일에 나오는 그 진술은 멘트.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그런 부분에는 재판부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재동 화백이 그 당시에 출국 시점과 그러니까 한 전전날에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박재동 화백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주례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재차 주례를 부탁할 수 있었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앞뒤로 종합해 보면 그 재차 주례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지만 그 날짜를 감안해 보면 피해자가 주례를 부탁할 수도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는 없지만 추정상 그래 볼 수 있는 정황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말이 안 되는 판결이 앞뒤가. 그러니까 좀 요런 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이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박재동 화백에게 가서 주례를 부탁을 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성추행이라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근데 당장 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이제 그 그런 피해를 당했지만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시 이제 주례를 구하기가 좀 어쨌든 만막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식의 판단이 있었으면 차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성추행을 당하고도 재차 주례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절박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했으면 모르는데 그런 판단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의문점은 그런 끔찍한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어떻게 재차 주례를 부탁했지라고 하는 그 의문점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전혀 판단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건 피해갔다는 말씀이신 그런 거죠. 거죠. 그분들은 판단이 없었던 거예요. 재차 주례를 부탁한 증거가 없다. 앞에 부분에서는. 네. 뒤에서는 피해자가 주례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니까 주례를 부탁할 수도 있었네. 그 날짜를 보니까 박재동 화백이 마음 먹으면 날짜가 비니까 출국하기 전전날 그러니까 피해자가 뭐 그러니까 주례를 부탁할 수도 있지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 어떻게 그런 끔찍한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재차 주례를 부탁하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없었던 거 피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 질문에 대한 판단을 피해간 거예요. 1심 재판은. 근데 우리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는 장소와 그다음에 이 시점 주로 이제 사실은 이게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이 돼야 되는데 그 1심 재판부는 장소와 시점들에 대한 판단을 주요한 그 부분들을 그냥 메인 쟁점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가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상식적인 의문들 그렇게 끔찍한 성추행 피해를 당해도 어떻게 재차 주의를 부탁하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상하게 편의적으로 나눠서 재차 주의를 부탁한 사실이 있는가 그다음에 재차 주의를 부탁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재차 주의를 부탁한 증거가 없다. 재차 날짜를 맞춰보면 재차 주의를 부탁할 수도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장소와 시점에 주안점을 뒀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판결문에 보면 이제 결국은 피해자 또 그 박재동 화백 양쪽의 진술의 이제 신빙성, 일관성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지. 예. 그 주로 장소하고 시점을 중심으로 놓고 판단을 비교를 했다는 건데 근데 예를 들면 그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피해자 진술 예를 들면 저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기억이 오래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가장 자신 있게 기억하고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했던 기억들이 그 당시 박재동 화백이 입었던 옷이 옷.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라 날린 셔츠와 그다음에 얇은 바람막이 점퍼. 요렇게 기억을 했는데 네. 그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그날이 이제 국제 영화 축제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각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터뷰 했던 영상들을 보면 박재동 화백은 그냥 라운드 티를 입고 있었어요. 기억이 틀리네요. 그 기억이 틀리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는 겁니다. 없어. 그리고 피해자가 뭐냐면 성추행 이제 시간을 이제 자기는 처음서 보더니 1시부터 한 2시 사이 정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박재동 화백이 그때 이제 국제 만화 대축제의 집행위원장인가로 있으면서 그 택시로 집에서 그쪽 그 축제가 있었던 만화영상진흥원까지 네. 가서 이제 도착한 시각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보면 12시 31분에 도착해요. 그런데 피해자는 이제 1시부터 2시 사이에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만난 게 아니고 예.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택시로 한 15분에서 20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주장대로 하고 얘기한다면 박하백이 12시 반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와서 그 라운드 티를 벗고 그죠? 칼라 셔츠로 갈아입고 다시 택시 타고 그 카페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분하고 만나고 다시 또 택시 타고 만화영상진흥원으로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앞뒤가 말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그 한 2시 정도까지는 각 방송사 인터뷰가 빡빡하게 있었고 그리고 2시까지는 박하백을 봤다라고 하는 목격담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1시부터 2시 사이에 박하백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피해자의 증언은 사실은 단행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재판부는 2시까지 인터뷰하고 그 본격적으로 그 시기 개막되긴 5시 전까지 2시부터 5시 사이에서는 만날 수도 있지. 그 직권으로 판단해 버린 거예요. 1시에서 2시는 좀 잘못 기억한 걸로. 그러니까 그 시간은 잘못 기억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기억의 그 엄밀성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자가 1시부터 2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피해자가 주장한 시각을 놓고 누구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 재판부는 그냥 2시부터 5시 사이에 있을 수도 있네. 발생할 수도 발생할 수 있다. 있나 이렇게 그냥 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거 외에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디서 만났냐라고 얘기했더니 뭐 카페에서 만났다.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카페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어디 레스토랑 같은 식당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택시 타고 만화영상진흥원 갔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게 이제 박재동 화백의 그날 그 동선에 보게 되면 밥을 먹는 것까지는 도무지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밥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웁니다. 그거는. 네. 그 중요한 동선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진술의 일관성에 있어서 네. 상당한 문제점이 오류들이 있어요. 자꾸 발생하는 예, 거네요. 예. 그리고 처음에 뭐 또 카페에 들어가서도 뭐 처음에는 이렇게 나란히 앉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또 기역자로 된 곳에 앉았다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뭐 바 이런 테이블에 나란히 옆에서 앉았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자꾸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피해자의 진술 변화에 대해서는 그냥 법원은 그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기억이 정확치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박재동 화백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화영상진흥원의 표현을 좀 그 미숙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존이 있었는데 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 뭐 존 안쪽 뭐 바깥쪽 이렇게 표현을 좀 얘기를 하면서 표현이 좀 서툴러 가지고 그 결국은 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진술의 일관성이 정확하게 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뭐 안 박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니 벗어났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진술을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진술 변화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재동 화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 진술은 그냥 뭐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정확치 않을 수 있다. 심지어는 1시부터 2시에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2시부터 5시에 만날 수도 있어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라운드 티 입은 거는 그거는 결정적으로 증거가 있는데도 불리하니까 아예 그 부분들은 아예 판단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정정 보도를 요청한 소송은 그 사실상 이 성추행과 관련한 네. 재판과 마찬가지네요. 거의 뭐 그런 성격을 띠고 있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지금 결심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 결심은 이제 그 사실관계를 이제 다투는 이제 최종심이니까 예. 그거는 거기서 선고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심 8월 지나고 말에 예. 결심을 하고 2심 결심. 예, 항소심 결심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뭐 한두 달 후쯤에 이제 최종 선고를 예. 하겠죠. 예. 아니 그럼 그때까지 좀 이제 2심 재판은 어떻습니까? 1심처럼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아니야. 근데 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요. 그러니까 그 1심 재판 결과를 뭐 그대로 항소심에서 이제 그 인용을 하려면 그렇게 재판이 오래 가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굉장히 이걸 진지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1심 재판 결과를 예. 그냥 인용하기에는 아까 지금 제가 설명도 이상하잖아요. 네. 예? 잘 이해가 안. 그래도 작년에 1심이 났는데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판결이 안 났다는 건 통상 2심은 네. 2달인가 3달 후에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길어지는 거는 사실을 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재조명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다툼을 봐야 되는 여지가 건데. 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 결과가 그 1심 재판 결과를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쉽게 그 할 정도로 그렇게 1심 재판 결과가 그렇게 항소심 재판 보더라도 완벽하지 않고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래서 다시 항소심 재판부가 그래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강진구 기자님이 그렇다고 저 박재동 화백 쪽에 계신 분들 이야기만 듣고 기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 피해자를 그 자처하는 분 그분하고도 그렇죠. 인터뷰를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 보도자료가 한 8페이지, 박재동 화백 쪽에서 저한테 주신 보도자료가 한 8페이지 정도 돼요. 네. 그거 굉장히 정리가 잘 됐고. 허위가 있었습니까? 과장 없어요. 없어요? 네. 잘 됐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재차 주례를 부탁했다라고 얘기하는 뭐 스모킹 건 정도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충분히 가짜 미투를 의심할 수 있었던 재차 주례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객관적인 물증으로 확보가 됐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뭐 박하백 쪽에서도 그 성추행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좀 판단됐고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전문을 다 그 피해자분한테 연락해서 드렸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한 반나절 정도 시간을 드렸고 그래서 충분히 좀 해서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시라고. 그래서 반나절 후에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이분들이 한 서너 페이지 정도 이렇게 서면으로 정재수 저한테 보내왔어요. 네. 그런데 서너 페이지 보니까 그 핵심적인 제가 의문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 이제 재차 주례를 요청했다 이 부분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직접 전화를 건 거예요. 서면으로 된 부분들을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그분하고 전화를 해서 한 5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네네. 통화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그 의미 있는 변화가 또 진술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 거기서? 예, 재판 과정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이분. 통화를 하시면서 내가 나랑 통화하는데 네. 재판 과정에서 했던 얘기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뭐가 있었냐면 이제 지금까지 이분이 박재동 화백한테 주례를 부탁하러 갈 때 일관되게 집에서 택시를 타고 갔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저랑 통화할 때는 택시를 타고 갔나? 긴가민가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도보로까지 걸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니 저때 재판 때 택시를 타고 가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뭐 저희가 그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만화영상진흥원으로 이동할 때 택시 타고 온 거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경험한 부분이면 그렇게 기억이 흔들리지 않죠, 보통. 그렇잖아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얘기했던 거고 이걸 다시 흔들린다고 얘기하는 건 좀 저로서는 좀 되게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 주례를 재차 주례를 부탁했다는 부분들은 진술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제 처음에 SBS에서 미투 고발할 당시에는 자기가 처음에 주례를 부탁하러 갔는데 뭐 다짜고짜 앉아서 치마 밑으로 손이 들어오고 굉장히 음험한 그 저기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뭐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자유 뭐 XX 이런 예. 그래서 거의 뭐 이제 멘붕 상태였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말을 바꾸신 거예요. 이제 재차 주례를 부탁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처음 주례를 부탁하러 갔을 때 이렇게 그 치마 밑으로 이렇게 손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런 부분들을 당하고도 어떻게 택시에 가서 또 재차 주례를 부탁하셨냐고 했더니 제가 뭐 33살 먹은 성인 여성이 뭐 설마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또 뭐 박하백님하고 이제 평소에 또 자주 잘 알고 친밀한 관계였고 그래서 이게 치마 밑으로 이렇게 손이 들어오는데 이게 뭐 그냥 친밀감의 표시인가? 이게 성추행인가? 긴가민가 했다라고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SBS 미투 고발 당시에는 그 끔찍했다라고 얘기해서 멘붕으로 얘기한 그 자리에서 분들이 이제 멘붕이 예, 왔다. 그런데 저하고 통화할 때는 이제 뭐 긴가민가 했다로 바뀐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택시로 이동을 하면서 다시 재차 그 언어적인 이제 성추행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때 그 성추행임을 본인이 확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성추행을 확신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주례를 부탁한 것이다. 성추행, 언어적인 성추행 전에 부탁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술의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추행에 대한 인지 시점이 이제 1차 주례에서 그다음에 이제 2차 주례 부탁하고 바뀐 거고 네. 처음 주례를 부탁하고 왔을 때 멘붕이 왔다고 그러고 끔찍합니다. 그다음에는 진술이 이제 이게 성추행인가 긴가민가 했다 이렇게 진술이 그 누가 증거를 제출한 게 아니라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 본인의 종전 주장에 스스로 보수를 내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뭐 기자로서 상당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핫 이슈였기 때문에 또 박재동 화백은 뭐 거의 재기불능의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진실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도하게 되시게 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재동 화백의 결백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일방적으로 그동안 피해자 쪽에 그 진술만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충분히 박재동 화백 쪽의 주장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독자들한테 양쪽 그래서 제가 박재동 화백 쪽의 주장을 소개를 하면서 뒤에 충분히 제가 반론을 달아줬어요. 그분의 일문일답 통해 가지고요. 제 반박의 기회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독자들이 에게 판단을 맡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을 한 거죠. 너무 피해자의 얘기만을 기초로 해서 여론 재판식으로 항소심이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공정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전혀 소개되지 않았던 박재동 화백의 문제 제기들, 의심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피해자 쪽의 충분한 재반박까지 그렇게 기사를 저는 썼고 그리고 그 제가 보도하고 난 뒤에 기사가 삭제되고 나서 제가 굉장히 우울했는데
한 3일인가 4일 후쯤에 어느 여성 변호사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네. 근데 그 메일 보면서 제가 너무 울컥했어요. 그 바보처럼 좀 울먹울먹했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저의 진심이 통한 거예요. 예. 아, 여성 변호사께서 네, 제 기사를 보고 자기를 부끄럽게 했다. 그러니까 그 강진구 기자님은 박재동 화백의 무죄를 주장하신 게 아닙니다. 독자로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양쪽의 주장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네.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그리고 그리고 갈수록 그 변호사들도 그 사법 현장에서 저런 비슷한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걸 토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 뭔가 사건을 맡으면 그 무죄를 받는데 굉장히 자기는 적극적인 그런 변호사인데 요즘은 이제 성추행 범죄들과 관련된 그 피의자들 사건을 맡으면 억울하시더라도 그냥 인정하셔라. 그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형량을 깎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좀 그분 그 메일을 중에서 읽으면서 참 그 공감이 되는 부분이 이게 갈수록 그 이제는 성범죄에 있어서 성추행 관련된 이런 중요한 미투와 관련된 성범죄에 있어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사라고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과감히 무죄를 내릴 수 있겠냐. 그래서 점점 판사는 성범죄 관련해서는 그 무죄를 선고하는데 부담스럽고 검사는 신이 나고 변호사는 무력합니다. 그 얘기가 저는 너무 이제 아이고. 그러니까 이 그 미투 전국에 우리가 간과했었던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의 그 진술을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한 노력들이 조금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는 피해자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 진실이고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전부 2차 가해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법부까지 그 여론 재판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돌아가는 형도 보면은 그 이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변호인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은 증거를 내놔라 얘기하면 이것도 2차 가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넣어버리니 아니 법정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 고소인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 그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은 그 판사도 2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아주 흉측한 가해를 가하는 이게 프레임을 그렇게 미리 짜놓고 밑바탕을 그렇게 다져놓고 이 일종의 어떤 여론 플레이를 해놓고 재판에 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제가 그게 참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이제 미투 운동을 이제 그 시작했었던 미투 운동의 열풍이 불었던 이제 미국의 경우는 어떤 걸 한번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이미 그 가짜 미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들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 그 대략 이제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한 2%에서 한 10% 정도가 그 가짜 미투로 인한 그렇게 많아요. 전체 사건에 전체 사건에요. 이하의 10% 그러면 통계상으로 보면 한 1년에 그 미투로 인한 기소 건수가 한 7,500건 정도. 그러니까 한 2% 정도면 한 150명 정도가 가짜 미투로 인한 피해자라 있는 거죠.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네. 10%가 되면 750명이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또 최근에 또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성 단체의 반응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남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60%의 남성이 네. 자기는 가짜 미투로 인해서 자기가 덫에 걸릴 수 있다는 두려움 불안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한국인. 아니 미국에서 미국인. 아, 예, 미국에서 젊은 남성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0%가 그런 가짜 미투로 인한 자기도 언제 가짜 미투는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 단체는 Believe Women, 여성을 믿어라. 여성들에 대해서 나쁜 짓을 안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2%에서 10% 정도는 가짜 미투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당사자한테는 2%에서 10%가 아니라 100%예요. 당사자한테는. 그리고 이제 여성 단체에서는 그 2%에서 10%를 이거는 우리가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여성운동이 한 단계 진전해 가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희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나라를 위해서 난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예.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도대체. 예, 그래서 뭐 전쟁 때. 아이고. 그래서 저 포브스지라고 이제 유명한 저기 미국 잡지가 있잖아요. 네. 이제 네. 거기에 보면 그 여성 심리학자 자기가 이제 그 전문 직업인이 됐을 때 1년 차 때 끔찍한 이제 성폭행 피해를 당한 동료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미투 운동이 처음 벌어졌을 때의 그 환희 그리고 미투 운동이 벌어진 지난 2년 동안의 직장 내에서의 그 성문화의 아주 획기적인 개선들, 그다음에 그 범죄 피해자들을 다루는 여러 가지 제도적 시스템의 개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했는데 어느 순간 가짜 미투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가짜 미투로 인한 피해자는 정말 미투의 피해자들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한. 예. 그래서 뭐 갑자기 워싱턴 포스트의 프리랜서 라이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누군가에서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 미투 리스트에 올라가고 블랙 리스트에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어디 가서 취재도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어로 제니터라고 하는 게 청소부 이런 거죠. 청소부. 이걸로 그냥 전직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그 저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그 영어로 콜라보레이션 예,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확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확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미투 사건의 경우는 성추행 피해 사실 직후에 그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언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기는 미투 사건을 있어야 미투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뭐 이런 그 나름의 그 가이드라인까지 제정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우리 사회에서도 그 미투 운동이 지난 서지영 검사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로 시작됐던 그런 미투 운동이 분명히 우리 이제 직장 내 그리고 그 여성에 대한 이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네. 직장 내 성문화 이런 부분들 개선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을 줬고 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여성들한테 큰 용기를 심어주고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 미투 운동을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나 미국에서 일어난 거가 동일하게 예. 가짜 미투의 가능성, 가짜 미투가 없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아니 그 실제로 그분들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네. 말은 하지 않지만 네. 드러내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야 가짜 미투 그런 게 어디냐? 법적으로 가짜 미투로 나온 것들도 실상 따지고 보면 증거가 없을 뿐이지 실상 진짜 미투였을 거야. 네. 이런 인식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동안에 약간의 반작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여성들이 피해를 입어도 사실 둘만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증거도 없고 쉽지 않죠. 요즘은 CCTV랑 휴대전화라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증명이 안 되니까 너무나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그렇죠. 반작용으로 그러면 피해 여성의 입장을 좀 더 귀담아 들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아까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직후에 어떻게 재차 주례를 부탁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판단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걸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런 흐름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가짜 미투의 의도를 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이제 음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그 사람 정말 그 사람 인생이 정말 아작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도 충분히 반론권을 주고 그들의 얘기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고 예. 그리고 그들의 그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피해자가 충분히 반박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우리가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지 가해자의 주장을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전부 가해자가 뭔가 자기 의심을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는 부분을 2차 가해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부분 그런 가해자 주장에 좀 귀를 기울이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또는 그런 걸 2차 가해라고 비난에 동참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2차 가해 이렇게 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미투에 대한 냉소. 불신 이게 외려 좀 더 싹 트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좀 미투는 특히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미 냉소적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게 냉소가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여성 혐오로까지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억울한 진짜 미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냈을 때 이런 냉소와 불신의 분위기가 이어지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가짜 미투의 최대의 피해자는 진짜 미투 피해자다. 네.